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안녕하십니까. 2016년 6월 8일 수요일에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입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에 반발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무기한입니다. 수원, 성남, 용인 등의 지자체 재정을 사실상 강탈한다는 점에서 정부 방안이 문제지요.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반발,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도가 무엇이냐? 김용민 트위터에서 물어봤습니다. 지방재정의 현실화, 복지 현실화라는 정부 주장에는 1%만 동의했고요. 부자 자치단체와 가난한 자치단체의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한 거다. 여기에는 1%가 동의했고, 그리고 기타 1%. 그렇다면 나머지 97%는 무엇이냐? 네, 이재명 시장이 추진해온 성남시 복지 죽이기, 이거였습니다. 2,756명이 오늘 아침 6시까지 참여한 결과입니다. 공익광고 함께 하시고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은 공익제보로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을 당하고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의학연구소,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 여러분들께 최대 200만 원의 생계비를 6개월간 지원해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과 심리치료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7월 8일까지고요. 각 단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 서류와 함께 참여연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단체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02-723-5302로 연락 주십시오. 이 사업은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경향신문 단독입니다. 홍기택 전 KDB 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지난해 이루어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 2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즉 현금 지원과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결정한 것이고, 애초부터 시장 원리가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었으며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경환, 안종범, 임종용이 시켜서 한 것이다. 예,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3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일정 당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대사관 인턴 직원 성추행 사건 다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윤창중 씨의 공소시효가 끝나서 형사적 추궁 대상에서 면하게 됐습니다. 윤창중 씨가. 자, 그런데 당사자인 윤창중 씨가 미국 검찰이 부르지 않았고 공소시효가 끝났으니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JTBC와 인터뷰한 미국에 있는 김태환 변호사는 죄가 없다는 말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미국 검찰 측의 입장은 아마 우리 정부의 외교관 면책 특권을 고려하고, 미국 국방부는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한 한미 양국의 협의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중국을 격앙케 하는 사드 협상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박정 의원은 이럴 거면 외교부가 과연 필요한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드 배치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드를 배치하려면 차라리 외교부를 없애고 해야 합니다. 2013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의 사망사고 당시 경찰과 검찰이 원청업체인 서울메트로와 용역업체인 은성 PSD 쪽의 과실 여부는 정식 수사 대상에도
올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실 수사를 한 것이죠. 한겨레 단독 보도였습니다. 전남의 4년제 대학인 한려대와 서남대 의대가 이르면 2018학년도에 폐교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인구수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부실 대학으로 지목된 대학이 스스로 문을 닫는 것은 현 정부 들어서 처음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사상 최악의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돕자며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탄생한 청년희망펀드가 출범 9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발적 기부로 조성된 청년희망펀드가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낼 거란 기대 하신 분이 있었습니까?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광래 중고차 대표 주광래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한마디.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부모가 음지에서 행한 선행이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주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중고차 거래는 역시 주광래 중고차. 고맙습니다. 거품없는 만남, 아름다운 결혼 1600-1475 클럽센트가 맺어드립니다. 고액의 선불 가입 비용을 상상하셨나요? 1600-1475 클럽센트는 만남이 성사된 경우에만 비용을 결제하는 후불제 결혼정보 회사입니다. 10년 이상 20년 경력의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당신의 반쪽을 어떻게 찾아드리는지 믿고 맡겨보세요. 가장 행복한 만남, 그런데 비용은 절반으로. 김용민 브리핑 듣고 가입하시면 할인도 해드립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클럽센트를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해서 강행 의지를 나타내면서 이에 따른 반발도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원, 성남, 용인, 화성, 과천, 고양 이렇게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 6개 기초단체 시장들은 단식 농성과 1인 시위에 돌입했고 부시장들은 행정자치부에 회의 소집을 거부했습니다. 500만 명에 달하는 6개 이 지역 주민들은 돌아오는 토요일 서울 광화문 행정자치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 단식 농성에 들어가면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의 조치를 집단 학살에 의한 확인 사살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를 위해서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통째로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독재자들에겐 지방자치나 국민들의 다양한 사고나 이 사회의 다원성이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고 귀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정권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 국민 획일화 과정을 실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국민들의 역사 인식을 통일하기 위한 획일화하기 위한 교과서 국정화였습니다. 두 번째가 교육 자치를 말살하기 위해서 교육 재정을 빼앗는 누리과정 예산 전가 작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육 자치는 실제 껍데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중앙정부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당연히 부담해야 될 재정적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연금 보육료입니다. 정부가 시작한 사업이고 정부가 부담해야 될 재정인데 이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그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들이 점점 더 재정적 압박을 겪게 되고 이것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앙정부가 의도하는 것과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앙정부가 시킨 대로 하는 꼭두각시 식물지방자치단체 사실상 관선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자신의 세입으로 자체 수입으로 필수 비용을 조달을 하는 곳이 겨우 경기도 6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필수 법정 경비를 제대로 조달할 수 없는 그래서 정부가 주는 지원금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지자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로 사실상 죽었습니다. 본안과 예산, 재정의 독립이 바로 지방자치, 자치의 본질입니다. 예산을 빼앗으면 자치는 껍데기가 됩니다. 예산을 뺏으면 본안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죽이고 중앙 집권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빼앗았습니다.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려 4조 7천억의 지방재정 책임을 전가하였으니 이거를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증세 확대로 국세에서 이전해 주겠다. 2014년 7월에 정부 스스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재정 책임 전가로 지방자치단체가 식물 아사 상태에 빠진 것을 정부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는 이행하지 않고 그나마 그 학살 과정에서 살아남은 경기도 대도시 6개 곳마저 공평함이라는 황당한 논리로 부자 도시라는 프레임으로 국민과 분리시켜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6개 남아있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서 당장 내년부터 5천억, 내후년부터 8천억의 재정을 빼앗으면 일반 회계 예산의 10% 내지 15%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정부에 빼앗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고양, 화성, 과천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교부단체, 정부의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자치가 불가능한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나머지 3개 시도 실제로 가용 예산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는 그야말로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거는 공평하게 나누자는 소리로 국민을 속이고 정부의 재정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고 지방자치단체끼리 싸움을 시키고 결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통째로 없애버리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마지막 확인사살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스위스가 기본소득을 헌법에 삽입할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결론은 부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의 이번 시도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기본소득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타진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을 추진했던 단체들은 처음에는 3%로 시작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지지도 23%대로 훌쩍 늘어난 것에 크게 고무되어 있는데요. 기본소득 구상이 복지를 시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 차원의 문제로 확산시켰다는 것이죠. 한신대 강남훈 교수의 생각도 그러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경제 사회 제도를 바꾸는 혁명적인 아닙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모두에게 일하거나 안 하거나 무조건 일정한 액수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건 굉장히 혁명적인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대해서 그 23%가 찬성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을 스위스 운동단체들은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시작할 때는 3%가 찬성했어요. 근데 그것이 운동하는 과정에서 23%로 높아진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스위스에서 그 1인당 300만 원이라는 재정 모델을 제시하지 않고, 원래 헌법 개정안처럼 그냥 모든 국민은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이 말만 했더라면, 지지율이 훨씬 더 높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스위스 국민들이 걱정했던 것은 스위스 경제가 그만큼 높은 그 기본소득을 지탱할 힘이 있겠냐. 그 기본소득 예산이 GDP의 30%나 됐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그렇게 많이 받으면 누가 노동을 하겠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부결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자세히 안 알려져 있는 거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투표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출구조사 같은 거죠. 그러면 반대 투표자의 그 70%가 한 25년 뒤에는 될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찬성 투표자들은 15년 뒤에 될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아마도 몇 년 뒤에 다시 투표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앞으로 언젠가는 하게 될 텐데 지금 당장 그만한 금액을 하는 건 무리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왜 물이 딱 잔에 채워져 있을 때 반밖에 안 남았다. 반이나 남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달라지듯이 전 사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거 뭐 300만 원이도 어쨌든 정부가 기본소득 보장해 준다는데 이거 좋은 거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다 찬성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만 찬성했다가 23%가 찬성을 하게 돼서 너무나 좋아한다. 전 그 23%가 밖에 찬성을 안 한 것이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아니거든요. 이때까지 모든 복지제도는 노동을 하는 사람을 전제로 누군가 노동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의 대가로 자기가 먹고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생각을 바꾸고 노동하지 않더라도 인간으로 태어나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바꾸는 것은 이렇게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꾸는 것만큼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과 선체조사 권한을 명시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23명 전원과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주민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어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정치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함께 자리한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안의 내용 저희 생각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지만 적어도 국회가 당적을 초월해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는 그 시대적 소명을 모든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소명으로 삼고 헌신하신다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응원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야3당 외에 또 하나의 당이 있죠. 지금은 제2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 며칠 전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새누리당은 특별법 개정안에 명백히 반대한다. 조사할 만큼 다 했는데 뭘 또 하자는 이야기냐. 이 이야기에 대해서 가족의 입장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서는 그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잘 아실 테니 왜 그게 거짓말인지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꼭 하나 짚고 싶은 것.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특별법과 특조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래 너희들 마음껏 조사 한번 해봐가 아닙니다. 분명히 특별법에 드러나 있고 애초에 합의 볼 때 그 정신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당연히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져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소됐습니까? 재판 하나라도 열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특조위의 본연의 목적을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한 동시에 바로 그러한 절차를 여당과 야당과 피해자 가족들이 이미 합의한 대로 특검을 통해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서로 사인까지 하고요. 그리고 구두상으로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엉뚱한 짓 하겠습니까? 믿어주십시오. 우리한테 읍소까지 했습니다. 믿어달라고. 그런데 지금 특검 단 한 차례도 발동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조위가 할 만큼 다 했는데 왜 개정안이 필요하냐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무례하고 거짓말인지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내일 시민들과 함께 특별법 개정안 입법 청원을 별도로 또 합니다. 그 자리에는 가족들과 시민 304명이 지난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받은 41만 6천 명의 국민 서명지를 나누어 들고 국회로 찾아올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의원들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 조사의 불공정성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불복 운동을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춘 부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해서 부산시당 가덕 신공항 유치 추진위원장인 최인호 의원 그리고 김혜영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말입니다. 특히 국토부와 용역사에 깜깜이 입지 선정 추진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자, 만약 정부가 이런 요구를 즉각 수용하지 않는다면 입지조사 용역에 대한 불수용 국민운동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혜영, 김영춘 의원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에서 항공기의 안전과 직결되는 고정장애물이 독립적인 평가 항목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는 주변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밀양의 신공항 입지 선정에 절대적인 유리한 것으로 기존 27개의 삼봉우리 절개에서 단 4개만 절개하여 경제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결국 공항의 안정성을 무시한 채 특정 지역에 손을 들어주기 위한 불공정한 평가 기준이다. 고정장애물은 공항 입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로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서 정한 공항 입지 평가 기준과 미국 연방 항공국의 매뉴얼상에는 독립적인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일반적인 국제 기준과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용역사인 ADPI는 고정장애물을 공역이라는 다른 항목에 포함시켜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며 현재 고정장애물의 평가 점수 및 가중치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특정 지역에 유리하게
고정장애물의 평가 비중을 낮추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인천공항에 이은 제2의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6월 24일 날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누구도 이 신공항의 입지 선정에 대한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또 어떤 기준에 어떤 가중치를 부여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깜깜이 용역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신공항의 목적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어떤 공항을 만들겠다는 것인지도 깜깜이 속입니다. 대규모 국책 사업에 이런 식으로 흑막 속에서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기준을 가지고 용역 조사를 하고 있는 사례는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미 밀양공항으로 매정이 되고 특히 이 대구 경북의 눈치를 보고 그쪽 지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그런 결론을 내릴 거다라는 아주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고 또 실제로 청와대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담당 간부들을 보면은 이런 흉흉한 소문이 사실로 전환되지 않을까, 실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강하게 자아내고 있는 인맥 구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부산역 광장에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가도 행동에 나서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정영진입니다. 술 마시는 게 곧 업무인 분 많이 계시죠? 메모하세요.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입니다. 증권가 샐러리맨 그리고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 웬만하면 안 취하죠. 술술 풀리고 이게 비결이었습니다. 간장과 신장을 보호하는 화인 피토 성분 그리고 특허받은 제조법 그래서 술술 풀리고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못 믿으시면 수백 개의 후기 읽어보시고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에 주목해주세요. 음주 전후 한 포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분말 형태라 물 없어도 드실 수 있고요. 물을 섞지 않으니 효과는 더 확실하겠죠? 네이버와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을 검색하시면 술술 풀리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아이고, 아우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는데. 장어도 몸에 좋은 장어 있고 몸에 해로운 장어가 있어. 난 너가 장어를 반길 줄 알았지. 안 반가워. 자, 일단 이거 한 잔 해. 그래. 자. 우와! 이거 저 새싹당 공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저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저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큰 물병에 새싹당 공차 한 수저 넣고 냉장고에 두고 물 대신 마시면 돼. 오, 굿이야 굿. 나도 저 여름엔 이렇게 마셔야겠다.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맛의 깊이가 달라. 새싹 땅콩차의 효능은 꼭 와이프한테 써라. 야, 전가야, 이거 마시는 거 우리 마누라한테는 비밀이다. 070-8635-1288 전창걸닷컴.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덕도 공항이 없으면 없을 무, 아무것도 없을 무, 인사드립니다. 닥치라고. 가덕도 공항 선정과 관련해서 일체의 언론 플레이, 일체의 여론 플레이 안 하기로 하지 않았나? 새끼야, 그건 정부가 공정하게 선정 작업을 할 때 얘기지. 심사를 하면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이런 것도 감추고 심사하는 게 공정해, 이 새끼야. 어차피 안 될 거 너무 에너지 쏟지 마.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에 해롭다고 일찍 가는 수가 있어요. 어차피 안 될 거? 야, 이 새끼야, 그럼 지금 이 심사가 다 쇼란 말이야, 이 새끼야? 이 심사는 심사대로 하지. 하지만 결과는 결과대로 나올 거라고. 아니, 몰라서 물어? 전임 친박 좌장께서 말이야, 열심히 뭘 만들어서 보고하면 그걸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 한마디에 다 무너지는 걸. 그러니까 2018년 2월 24일까지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새누리당에 있을 거면. 어이 C8. 방금 무가 말하는 C8이 말이죠. 참 흥미롭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 C8이 상당히 연관이 많아요. 초등학생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와 함께 청와대에 있었던 기간이 18년, 그리고 아버지를 여인 뒤 정계에 입문하기까지 공백기가 18년이었고요. 올해가 박근혜 대통령 정계 입문 18년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통령이고요. 퇴임하는 시기가 2018년이고요. 우리 국민들 이 정권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욕이 C8이고요. 어이 사회자, 감정을 실어서 C8 이러는 것 같은데. 에이, 그럴 리가요. 야, 환아, 권불 18년이란 말 못 들었냐? 이 권불 18년? 못 들어봤는데. 새끼야, 그것도 모르면서 당대표를 하려고 해, 이 새끼야. 권불 10년이겠지. 그런가? 야, 환아, 너 그럼 이 말 아냐? 화무 18옹. 화무 11홍이겠지, 이 무식한 인간아. 그래 놓고 대권을 꿈꿔. 닥쳐, 이 새끼야. 말 실수 갖고, 이 새끼. 하여간 권력 오래 못 간다. 조심해라. 세상 일 알 수 없는 기다.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소리지. 내 당대표 임기가 8월 말까지라고 하는데, 8월로 끝나게 해서, 나의 시대가, 세상 일을 알 수 없다고 봐요. 까불면은, 다치는 수가 있다고. 까불면 다친다. 이거 누구한테 하시는 얘기입니까? 누구긴 누구겠어. 문제적 인간 문재인이지. 씨발, 히말라야 간다고 하는데, 팔자가 좋아요. 하지만 돌아왔을 적에는 친무는 다 친 상태, 그러니까 치워버린 상태가 될 거라고 봐요. 영감님이나 잘하세요. 난 잘해,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기억 안 나? 당으로 돌아와라. 돌아오기 쉽게 개정된 당원 당규 만들어 놓았다. 이 한마디로 안철수당 지지율을 5% 확 내려버린 거, 내가 한 거 아니겠어? 그런데 총선 결과는 안철수당 지지율이 5% 올라간 거, 그거는 누구 때문일까? 그 새끼야, 그거는 문재인 때문이지, 이 새끼야. 왜 선거 막판에 호남에 내려가서, 아이고, 정말. 혹시 인님의 어처구니 없는 비례대표 공천시도, 또 목리 사태, 그것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이 새끼, 이 씨발 새끼, 이 씨발 똥보 새끼, 너 이 새끼 위암 걸렸다더니, 이 새끼야 아직도 안 죽었어, 이 새끼. 이 새끼야 위암이면 즉사해야지, 이 새끼야. 추워도 살면 안 되지, 이 새끼야.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저는 인님보다 30년은 더 살 겁니다. 이 씨발, 너 내기할까, 이 새끼야? 누가 상대방의 영정을 먼저 보게 될지, 내기하자고, 이 새끼야. 이 새끼, 너 이 새끼, 이제는 좀 고추가 보이겠구나, 이 새끼야. 며칠 굶어가지고. 그만하세요, 이제 좀. 자, 이제 문제 내주시죠. 이 새끼 할 말 없으니까, 이 새끼.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2013년 5월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첫 미국 방문 때 그 인턴 성추행 사건 일으킨 인간 알죠? 윤창중이 이 인간 그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는데 이 인간이 또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윤창중이가 그 얼마 전에 한 그 언론한테 그 사진이 찍혔죠. 그 머리 모양새가 꼭 그 존 레논 같다고 해서 아니 발음 똑바로 해주시죠. 존 레논입니다. 존 레논. 내 맘이야 이 새끼야. 하여간 그 존 레논에 대해서 그 문제를 내드리도록 할게요. 그 존 레논이 그 전처하고 사이에서 그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들이 그 존 레논이 그 재혼하니까 그 녀석이 그 상처 받을까봐 친구 그 폴 맥카트니가 이 친구를 위해서 그 만든 노래가 있어요. 그 호주 부분이 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돼 있다고 봐요. 자, 이 노래가 무엇일까? 예, 정답! 정답 아십니까? 예, 비틀즈는 나의 영웅이었지. 자, 정답 바로 가자고. 정답은 아빠는 풍각쟁이야. 오빠는 풍각쟁이야라는 노래는 있어도 틀렸습니다. 저 교양 없는 새끼. 자, 사회자 바로 정답 가자. 정답은 부탁해요. 아버지를 부탁해요. 엄마보다 사랑해줘요. 보기에는 쪼잔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속 깊은 남자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에이, 진짜. 그렇다면은 사랑과 부정 사이? 틀렸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비즈니스북스 출판사의 구글의 미래를 매일 두 분께 드리고 있죠. 정답자에게. 레리 페이지가 유일하게 인정한 구글 출입기자 토마스 슐츠의 책입니다. 이미 많은 신문에서 서평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주목되는 책인데, 자, 이 토마스 슐츠가 레리 페이지와 에릭 슈미트 등 만나기 힘든 구글 관계자 40명과 5년에 걸쳐서 인터뷰했고 또 취재한 결과물이 바로 이 책입니다. 구글의 미래. 비즈니스북스 출판사가 만든 구글의 미래. 네, 구글이 만들 미래의 세상. 미리 한번 엿보시죠. 구글의 미래.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정답자 두 분 골랐습니다. 더 브레인님. 정답 하네다 공항 맞히셨습니다. 솔직히 지역 연고가 전혀 없는 서울 출생 입장에서 보자면 가덕도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항덕들, 그러니까 아마 그 항공 분야에 있어서 매니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항덕들이 오래된 떡밥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았는데 거의 대부분 가덕도 손을 들어주고 있거든요. 일단 밀양에 공항을 지으려면 산을 엄청나게 깎는 데다 활주로에 조차 문제가 생길 거라는 점, 주변 땅의 알박기 문제도 있고 소음 문제가 가덕도보다도 크다는 점, 이런 건 설례가 있는데요. 일본 나리타 공항이 근처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활주로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고자가 됐다고 하는군요. 예, 활주로를 쓸 수 없게 됐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더 웃긴 거는 밀양 근처의 항공 수요라면은 창녕군, 청도군 아니면 대구 정도인데 대구에는 이미 국제공항이 존재해 있고 활주로 상황이 부족하거나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김해국제공항은 일제 때 지어져서 대형기가 취항하기 어려운 활주로, 그리고 시설 상태 때문에 승객이 이미 포화에 근접한 상태에 있어서 그 증편이 어렵고 외항사들이 들어오질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해국제공항과 라이벌 관계인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은 오사카 시내에 공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김해와 비슷한 문제 때문에 일찌감치 1990년대에 인공섬을 만들어서 세운 공항입니다. 2007년에는 제2활주로를 완공시켜서 24시간 운용을 하고 있고 2012년부터는 제2터미널을 저가 항공사 전용 터미널로 지어서 특화 전략을 펼친 결과 작년에는 간사이 국제공항의 영업이익이 5천억 원 수준으로
수도 근처의 나리타 국제공항을 넘어섰을 지경입니다. 저가 항공사 특화 정책 때문에 작년에는 이용자 수가 1년 사이에 무려 30%가 폭증해서 2,400만 명이 됐고, 이런 사상 최대 실적을 몇 년째 계속 갈아치우는 중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나리타 국제공항도 못하는 제3활주로를 간사이 공항에서 먼저 더 짓겠다는 계획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미 제3터미널은 추가로 지었고, 거기에 제4터미널을 또 짓겠다는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사카 관광 수요도 폭증하고 있어서 지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항공기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제2지방자치단체인 부산이 경쟁에 뒤처져서 일본의 3위 지자체인 오사카보다도 못하고 있는데, 지역 균형이라는 정치 논리 때문에 더욱 뒤처지고 낭비될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2의 오송역이 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네, 지역 균형, 정치 논리라고 하셨는데 지역 균형 중요하죠. 예, 공화국을 이루기 위한 중대 가치이기 때문에 홀대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가덕도에 공항 세우는 문제, 이건 지역 균형의 논리와는 크게 연결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킁킁 스님도 정답자로 골랐습니다. 정답은 하네다 공항입니다. 저와 아이들에게 작은 추억으로 남길 바라며 주변의 눈치와 경제적 손해를 무릅쓰고 육아 휴직 중인 40대 중반의 두 아이 아빠입니다. 육아 휴직을 통해서 처음 팟캐스트를 접하고 애청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육아 휴직 하셔서 보내드립니다. 자, 피바 퀴즈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원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국회 원구성 협상,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듯 하다가, 법정 시한에 이르렀습니다. 여야 정치권,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야 2당과 교섭단체 3당이 지난 4월에 만나서 법정 기한 안에 꼭 원구성을 이루겠다, 이렇게 국민들 앞에 발표를 했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국회의장 자리를 어느 당이 가질 것이냐, 이걸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둘 다 나름 내세우고 있는 명분이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1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제가 그 13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를 쭉 살펴봤는데 딱 2번 빼고 다 1당이 가져갔습니다. 국회의장은 임기가 2년이라서 각 국회마다 2번씩 뽑는데요. 예. 15대 국회 후반기 그리고 16대 국회 전반기, 이때가 이제 DJP 연합을 통한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데 그때 각각 15대 후반기에는 제3당인 자민련, 그리고 16대 전반기에는 제2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한 적이 있고요. 여당 프리미엄이었겠죠. 예. 그 외에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리지 않고 국회 1당이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 여당이 원내 1당이었죠. 야당인데도 불구하고 원내 1당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장을 가져간 경우도 있습니다. 한나라당 시절에 그때 국회의장 자리 계속 가져갔었고요. 박관용 의장이 있죠. 그렇죠. 그때 그 탄핵 때 그 사회도 봤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새누리당의 주장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나 다 전례는 있습니다. 전례는 있고요. 다만 이제 종합적으로 총선의 민심을 고려해 봤을 때는 입법부의 권력을 야당에 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더민주의 주장이 조금 더 명분에서 앞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아마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여론에서 자기들이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의당이 지금 제3당인데 지금 새누리당하고 더민주가 접점을 찾지 못하니까 의장을 자유투표에 붙이자, 이런 카드를 어제 이제 안철수 공동대표가 의총에서 제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양당에서 먼저 의장 후보를 확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뜻은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각각 자기 당 내에서 후보를 정해서 올리면 본회의에서 자유투표하자, 이런 입장이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그야말로 국민의당이 진가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예. 여기에 대해서 더민주는 그 안을 수용을 했고, 다시 새누리당에게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는 수용할 테니까 이 안을 받아라, 이렇게 어제 기자회견을 했고요. 예. 그 뒤로는 아직 별 진척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뭐 코너에 몰린 셈이네요. 지금 국민의당 기조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해야 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의 표를 찍기는 사실상 어렵겠죠. 어렵기 때문에 자유투표에 들어가면은 더민주가 낸 후보가 국회의장이 된다고 봐야 하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표면적으로 국회의장을 가지고 이렇게 밀당을 하는 것은 사실 표면적 이유고요. 실질적인 이유는 3대 알짜 상임위라고 불리죠. 예결위, 법사위, 운영위. 네. 세 가지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것을 두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고, 예. 더민주도 국회의장 내줄 수 있다. 대신에 국회의장 가져가면 이 3개 다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서 새누리당이 그건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고, 예. 지금 국회의장을 누가 갖던지 간에 그러면은 국회의장을 못 가진 쪽이 얼마만큼의 그 알짜 상임위를 가져갈 것이냐, 여기에서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국회의장 자리도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이 자유투표 얘기를 꺼낸 거예요. 자유투표를 해서 국회의장을 어느 쪽으로든 정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고받기가 시작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인데 예.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풀 패키지로 딜을 해야
주고받을 게 많아야 더 협상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예. 더민주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겉으로만 지금 앓는 소리를 하는 것이지 아마 물밑에서는 치열하게 계속 협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예. 수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끝까지 협상이 안 돼가지고 거의 그 벼랑까지 몰렸다. 그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럴 때야말로 이제 수자 힘이 나오는 것이고 하지만 그 상황 전에 어쨌든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칼을 써버리면은 사실 쓴 쪽에서도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칼집에 넣은 상태에서 최대한 상대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최대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최고의 협상 전략이기 때문에 더민주에서도 말만 저렇게 하지 절대 저는 자유투표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 원구성 협상을 가지고 지금 7일까지 국회의장을 뽑고 9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되는데 어제까지 국회의장을 못 뽑았기 때문에 지금 법정 시한은 넘겼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한 것은 맞는데 너무 그 국회 안에서의 어떤 정치의 과정을 비효율과 낭비의 시각으로 보고 뭐 놀고 있으니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던가 그런 식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조금 저는 좀 과하지 않나. 이런 과정 자체도 다 정치의 일환이고 여기에서 어떤 상임위를 어느 정당이 어떻게 가져가느냐 자체가 앞으로 20대 국회의 운영이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을 뭐 규칙으로 딱 정해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딱딱 나눠갖게 만드는다면 뭐 그것도 좋겠지만 또 이렇게 여야가 끝까지 협상을 해서 어떻게든 합의해내는 것도 되게 좋은 저는 정치의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과정이 마치 되게 무의미한 과정인 것처럼만 이렇게 보는 것도 조금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국민의당은 뭐 그 세비 안 받는다고 또 너무 유치하죠. 예. 뭐 하는 건지 너무 예. 유치하고요. 예. 국회의원이 뭐 국회에 나가서 자리에 앉아 있고 하는 것이 물론 본연의 임무지만 예. 그거 말고도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할 일이 많고 그렇지 예. 않습니까? 예. 지금 제가 곧이어 얘기하겠지만 그 박주민 의원 그리고 정의당 의원들 전원이 공동으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발의했고요. 또 국민의당도 이에 앞서서 또 유성엽 의원 중심으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발의했거든요. 이런 활동들 하고 있고요, 국회의원들이. 예. 이런 과정들 자체가 다 국민의 민의를 수렴해서 정치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들인데 예. 너무 이렇게 좋게 보고 반정치적인 정서를 이렇게 부추기는 보도는 조금 좋지 않지 않은가.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 국회의원들만 그 안 받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세비를 안 받겠다고 하면은 그 비서진들도 다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거 뭐야 그는? 아니 비서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놀고 있어요? 윤호동 무임금이 어디 있어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문호동 무임금은 그 노동법 개혁될 때 도입된 원칙 아닌가요? 예. 그거를 야당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도 좀. 예. 문호동 무임금 하면은 파업 못 하거든요. 예. 사상 초유의 윤호동 무임금이 벌어지는 그런 사태가 촉발된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이야기 나온 김에 계속 그 말씀 이어가시죠. 자, 박주민 의원 그리고 정의당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이거를 이제 1호 법안으로 내놓기로 했다고요? 예, 박주민 의원과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함께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박주민 의원의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예. 더민주 의원 123명 전원 그리고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고요. 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 활동 기간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활동 기간에 대해서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예. 이렇게 내용을 못 박은 이유는 뭐 청취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번 부연을 하자면 그 지금 세월호법에는 활동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활동 시작의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한 해석 논란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부는 이제 지난해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됐으니까 이때부터 활동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고 지금 야권에서는
실제로 예산이 배정된 8월 7일이 활동이 시작된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그래서 야권 쪽 해석으로는 지금도 현재 정당한 활동 기간이죠. 여권 쪽 해석에서는 이제 활동 기간이 아닌 것이고 이런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있어서 이 부분 좀 명확히 하자 이런 취지의 개정안입니다. 이런 예. 취지의 개정안이고 이게 지금 곧 그 세월호가 인양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사실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활동 기간을 종료를 시키면 완전 블랙 코미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 개정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이런 그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길을 쓰고 반대하는 이른바 진박 말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국회의원은 없습니까? 이대로 해가지고 정부 주장대로 뭐 8개월 동안 놀았던 세월호 특조위 그 8개월 논 것도 일한 거다 이렇게 쳐서 조기에 이렇게 문을 닫게 하는 거 이거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없는지 이게 또 궁금해집니다. 있을 겁니다. 있을 텐데 지금 뭐 여권에서는 이 이슈 자체가 그 첨예한 이슈로 자기들 이슈로 지금 다가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야권의 다른 의원들처럼 이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는 의원들 숫자가 좀 적은 거죠. 적은 거고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특별히 정치적으로 플러스가 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뭐 침묵하고 있는 것이지 저는 뭐 그렇게 적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특히 그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 그 원내대표 시절에 교섭단체 연설할 때 세월호 인양해서 유족들 눈물 닦아주자 대한민국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 담아서 연설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소위 말하는 친유승민계 뭐 이런 쪽에서는 이런 이슈에 충분히 야권에서는 개정안에 동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국민의당에서도 뭐 비슷한 내용의 법안은 이미 발의해놨기 때문에 진박 쪽에서 결사반대하지 않는 이상 좀 되는 쪽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거 반대하는 놈들이 범인 아닌가요? 세월호 가라앉히게 한 범인. 반대하는 놈이 범인이다. 예. 네. 이런 얘기들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죠. 이거 오로지 그냥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에 대한 정치 쟁점화. 딱 그 이유 말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슈 또 있습니까? 아까 그 새누리당 말씀을 하셔서 최근에 조금 주목받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 한 분 얘기를 짧게 했으면 하는데요. 예. 김세연 의원. 부산 출신이죠. 부산 출신 40대 초반 3선 의원인데. 예. 이분이 최근에 이제 당내에서 벌어진 사안마다 개혁적인 목소리를 크지는 않지만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연구 모임인 그 어젠다 2050이라는 모임을 어제 국회에 등록했는데요. 이 모임이 좀 흥미롭습니다. 굉장히 초당적인 모임이고 일단 이 김세현 의원이 유승민 의원 계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도 참여했고 김종인 대표 참여했고요. 그리고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참여했어요. 그래서 여야를 뛰어넘는 개혁 보수 또는 중도 성향의 좀 브레인들이 모인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모임이 앞으로의 20대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작지만 조용하게 정가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김세현 의원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고, 김세현 의원이 18대에도 그 국회 선진화법, 소위 말하는 그 법안을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3파 역할을 했죠. 3파 역할을 해서 그 선진화법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각하 결정 받았을 때도 국회가 망신을 자초했다 이런 성명을 내기도 했고, 어쨌든 그 진박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의 그 본류와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이분의 움직임을 좀 주목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세연 의원 아버지가 김진재 전 의원인데 그 새누리당에서 당연히 국회의원 했고요. 부산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 그 갑부집 아들이죠. 김세연 의원이. 갑부죠. 네. 금수저도 그 황금수저에 속하는 그런 분인데 그래도 뭐 비교적 말이 통하고
합리적인 그런 논의가 가능한 그런 국회의원으로 분류되고 있어서 예, 앞으로의 활약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자, 김원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우,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원에서 3만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 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영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현대자동차 네.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한다. 이런 방침을 내놓은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사실은 나온 뉴스인데요. 예. 그래서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많아서 소개를 못 드리다가 오늘 마침 짬이 돼서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공중파 뉴스에도 소개가 되기도 하고 했으니까요. 예. 이게 무슨 뉴스냐면은 이 르포 현장을 본 장면을 묘사를 한 대목을 보면 31일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 1층 로비, 이제 요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50에서 60명의 직원이 엘리베이터와 사원증을 갖다 대야 통과할 수 있는 출입구 사이의 좁은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1층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자기 출입 카드를 대면 띡 소리가 나고 출입구가 열리는 그런 장치가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11시 50분경에 가보니까 이 5, 60명 직원들이 엘리베이터에서는 나왔는데 그 사원증을 대고 나가지를 않고 12시가 될 때까지 그 앞에서 5, 60명이 북적북적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0분 정도 갇혀 있다가 12시 딱 되니까 이 출발 신호를 들은 경주마처럼, 이게 이제 기사 표현입니다. 일제히 밖으로 사람들이 뛰쳐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띡띡띡띡 대고 일제히 이제 뛰어나왔다는 거죠. 예. 이게 왜 그러냐를 살펴본 건데요. 현대자동차가 작년부터요, 근무 기간을 확립한다, 뭐 이런 명목으로요, 점심시간을 아주 엄격히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시부터 1시, 요 시간을 넘어서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걸 띡 하고 대면은, 출입증을 대면, 그게 몇 시에 나갔는지가 다 기록이 되니까. 그렇죠. 이게 1층 엘리베이터 앞에는 11시 50분에 내려왔는데, 이걸 지금 대지는 못하고 12시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12시가 되니까 다 이렇게 대고 나갔다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황당한 풍경인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그 12시부터 1시까지 원래 점심시간은 그렇지만 이전에는 조금씩 일찍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당연히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한 건물에 뭐 수천 명이 근무를 하는데 엘리베이터도 몰리고요. 그러니까 뭐 11시 50분쯤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12시 10분쯤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 건데 예. 이게 그 회사에서 방침을 정확하게 12시 1시를 지키겠다고 강요를 하니까요. 11시 1시 50분쯤에 이렇게 나오면은 경비원 분들이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직원이세요? 손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습니까? 분위기가요.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점심시간만 통제하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이 회사에는 1층에 그 김밥하고 샌드위치 뭐 이런 간단한 아침 식사를 파는 카페가 있는데요. 예. 여기가 오전 7시 50분부터 오전 9시까지 갑자기 불을 끄고 판매를 중단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차 공식 출근 시간이 오전 8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8시 이후에 오는 사람들이 카페 들러서 아침 사오는 건 안 된다. 안 그래도 늦은 놈들이 빨리 튀어 올라와야지. 네, 이런 취지에서 7시 50분부터 9시까지는 불을 끄고 판매를 중단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카페 앞에 이렇게 써붙여 놓는답니다. 그 쉬는 시간에. 양재사옥 기초질서 확립 및 사업시간 준수 목적으로 잠시 휴장합니다. 뭐 이렇게 붙어 있답니다. 이게 더 황당한 거는 이 본사사옥 지하 1층 구내식당 앞에 현대차가 CCTV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식당을 찾는 직원들을 이 CCTV를 보고 적발을 해낸답니다. 그리고 카메라 옆에 안내 표지판에는 어떻게 적어놨냐면 근무시간 준수와 기초질서 지키기는 그룹 위상을 높이는 초석이 됩니다. 이렇게 적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렇게 하면 그룹 위상이 높아진다는 발상이 참 특이하죠. 예.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12시에서 1시까지인데 딱 지키는 게 옳은가요? 아니면은 좀 뭐 부드럽게 허용해 주는 게 옳은가요? 이게 근데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거든요. 뭐 약속된 시간이니까 딱딱 맞게 하자.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좀 인간적인 분들은 아이고 그거 좀 여유 있게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처음 느꼈던 건요. 어떤 거냐면 딱딱 맞게 하자. 아니면은 좀 부드럽게 하자. 어느 쪽이 더 인간적이냐, 어느 쪽이 더 뭐 업무 효율이 높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예. 예, 지금 현대차 그룹이 하고 있는 저 발상 자체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원래 이렇게 점심시간을 딱딱 지키고요. 출퇴근 시간을 딱딱 지키게 하는 것. 이걸 이제 시간을 통제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시간을 통제하는 건 언제 제일 유용한 방식이냐면 대량 생산 시스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인사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컨베이어 벨트라는 게요. 당연히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을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사람들이 딱딱 자리에 있어야지 제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벨트가 돌아가니까 그 자리엔 반드시 그 사람이 있어야 이게 그 일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는 똑같은 시간에 켜는 거고요.
똑같은 시간에 꺼야 됩니다. 이러니까 노동자들 시간 관리가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이때를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몇 개 안 되는 제품 종류를 우르르 대량으로 찍어내는 시스템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떠냐는 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건 뭐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는 현대 경영학에서는 보통 1980년대에 다 끝났다고 봅니다. 이미 30년 전에 끝났다고 보는 거죠. 예. 요즘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질이 풍요롭다 보니까 자기만의 개성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거 수백만 개씩 와르르 찍는 거 안 좋아하고요. 예. 이러다 보니 컨베이어 시스템이 점차 붕괴가 돼버린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요. 지금 현대차가 저 점심시간 지키는 저 캠페인이요. 뭐 12시 딱 넘어야 되고 12시에서 1분이라도 빨리 나가면 안 되고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요. 완전히 1920년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저걸 저 사람들은 그룹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저는 웃기는 겁니다. 제가 좀 다른 면에서 보면은요. 예. 시간 관리라는 걸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자 이런 게 현대 경영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요, 직원들에게 그 요구되는 덕목이 규칙성 이런 게 아니고 창의성의 시대에 왔다는 겁니다. 경영에 보는 관점이요. 예예. 그래서 정해진 근무 시간 이러는 걸 없애려는 시도가 심지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요. 뭐 군수업체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런데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여서 세계적인 군수업체인 로키드 마틴 이야기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 1943년에 로키드 마틴 이 세계적인 군수업체가요. 그 어떤 허름한 공장 옆에 비밀 조직을 하나 만듭니다. 텐트를 하나 치고 청년들을 몇 명 불러 모아가지고 비밀 팀을 하나 만드는데 이 팀 이름이 스컹크 웍스라는 겁니다. 스컹크 웍스. 예, 스컹크는 뭐 아시다시피 그 동물 스컹크고요. 예. 이게 왜 스컹크 웍스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그 천막 주변에 워낙 냄새가 고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스컹크 웍스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일하던 청년이 장난치려고 출근을 할 땐 방독면을 쓰고 출근을 하기도 하고 뭐 이랬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근데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그 로키드 마틴이 이런 걸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기존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무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기존 조직원들한테 막 아이디어를 내보라고 한 거죠. 근데 아이디어를 내는 걸 다 받아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인 겁니다. 너무 그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키드 마틴 경영진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다녔던 평범한 애들 모아놓고 뭔가 파격적인 생각을 강요를 하니까 안 나온다. 발상을 한번 바꿔보자. 완전히 기존 조직을 허물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조직을 하나 만들어보자. 이래서 만든 게 이 스컹크 웍스라는 팀입니다. 그래서 로키드 마틴이 이 스컹크 웍스라는 팀을 만든 뒤에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았냐면 요즘 말로 하면 밀덕이라고 그러죠. 밀리터리 오타쿠들을 전부 불러 모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학이나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오히려 이 군사 무기에 미친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이 사람들의 과거를 살펴보면 마약 중독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도 있었던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을 우르르 불러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떻게 하느냐면 어떤 제약이나 통제도 안 하는 겁니다. 야, 니들 누구한테도 보고할 필요 없어. 그럼 저희 뭐 해요? 물어보니까 그냥 놀고 싶으면 토론하고 싶으면 토론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 술 먹고 싶으면 하고. 그러다가 만들고 싶은 거 그런 마음 생기면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조직을 풀어놔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밀덕들이 그 텐트에 모여가지고 맨날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뭐 그러다가 지들끼리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고 그러다가 뭐 설계도 한번 그려보고 싶으면 그려보고 그러다가 토론하고 싶으면 토론하고 이렇게 이 팀이 운영이 되다가 이 스컹크 웍스가 첫 번째로 개발한 무기가 뭐였냐면 1950년대 개발이 돼서 소련 영공을 비밀리에 휘저은 유명한 U2 정찰기를 얘네들이 만들어냅니다. 예, 이 U2 정찰기가 이제 당시로는 파격적인 지상에서 21km 높이를 오를 수 있는 고도 자랑 비행기였거든요. 예. 그리고 1965년 2탄 얘네들이 만든 게 인류가 만들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정찰기 이런 평가를 들었었던 SR-71이라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게 오징어 모양 정찰기였거든요. 예. 그런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음속의 3배를 넘어선 정찰기였죠.
그리고 1980년대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희대의 걸작을 내놓습니다. 상대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전투기. 스텔스입니다. 예, 스텔스를 이 바로 스컹크웍스 밀리터리 오타쿠들이 만들어냅니다. 이 전투기는 공중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품으로 평가를 받죠. 지금도 뭐 여러 나라에서 예, 주요 전투기로 사용될 정도니까요. 이 스컹크웍스가 경영학계에 알려진 이후에 경영학에서는요. 이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근로자들을 잘 통제할 수 있을까가 학문의 초점이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직원들에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게 할 수 있을까? 그건 규율과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창의력에서 나온다. 이렇게 경영학의 조류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창의력이라는 게요. 고정관념을 깨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침 회의는 9시에 해야 됩니다. 점심은 12시에서 1시 사이에 먹어야 됩니다. 부장님 지시는 꼼꼼히 받아 적어야 됩니다. 보고서는 반드시 궁서체로 써야 합니다. 이건 뭐 이런 분위기 직장에서 어떻게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만약에 로키드 마틴 경영진이 스컹크웍스 팀 모아놓고 매일 오전 9시에 회의합시다. 금요일에 보고서 내세요. 매년 하나 이상 신제품 개발하세요. 이러면 스텔스 전투기가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현대차가 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경영학은 21세기를 10몇 년이나 지나서 달려가는데 현대차는 1920년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때도 겨우 있었던 점심시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미래를 개척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과거에 집착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에 집착하는 것처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현대차는 지금 미래를 개척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통제를 하면 그룹 위상이 높아진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소식을 보면서 참 새삼 알았습니다. 참 우리 경영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참 무능하구나 이런 걸 절감했고요. 이 해프닝을 보면서 현대차와 우리 재벌 경영의 미래가 전혀 밝게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양재동 현대차 본사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무슨 닭장도 아니고 말이죠. 그 밀집형 사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리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또 좁은 공간에 이렇게 동물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사육하는 것을 밀집형 사육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간을 이제 체크하는 그 기계 앞에서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과 뭐가 다른지 싶기도 하는 마음도 들었는데 뭐 들으신 분들 기분 나쁘시면 죄송합니다만은 이건 그렇습니다. 오너를 잘못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죠. 경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상한 선장 만나서 지금 뭐 저기 강남에 땅이나 사고 말이죠. 참.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한테 이거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이템으로 골라주셨네요. 그 스위스 월 300만 원 기본소득 부결이 돼가지고 아니 준다는 데마다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거 봐라 좌파의 그 무리한 그 선심성 복지 공약 그거 다 그 국민들이 현명하게 중간에 다 커트시키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말이죠. 자,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조중동은 신난 모양이더라고요. 스위스 국민들이 포퓰리즘을 응징했다 뭐 이런 분위기였나 보죠. 그리고 저희 이제 주간 브리핑에도 한번 자세히 소개를 해주셨지만 한겨레 신문은 1면, 3면, 4면을 털어서 어제 자조간에 이 실험의 의미를 아주 상세하게 전달을 해서 아주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내용은 뭐 대충 아시겠지만 월 기본소득 300만 원 국민 투표가 76.9%의 반대로 부결이 됐다는 거고요. 조금 소식을 하나 더 덧붙여 드리면 현재 스위스뿐만 아니고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영국의 노동당 당수, 그러니까 영국의 버니 샌더스라고 불리는 제레미 코빈이 이끌고 있는 노동당이 현재 영국에서도 스위스와 비슷한 기본소득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첫 번째 실험 국민투표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어쨌든 뭐 유럽에서는 이 기본소득 논의 자체가 이제는 뭐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물결이 된 것 같은 분위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저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김용민 PD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이 오늘 하루가 아니고 내일까지 이틀 동안 2번에 걸쳐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3일에 걸쳐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예. 좀 지겨우실까봐 걱정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2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기본소득 지지자인데, 이게 사실은 그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매우 대립각이 첨예한 소재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노동하는 사람에게 대가를 줘야지, 노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주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시킨다. 이런 주장도 진보 진영 내에서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틀 동안 드리는 말씀이 정답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다만 그냥 제 의견일 뿐이고 이런 의견은 어떠냐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 정도만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먼저 스위스가 내세운 기본소득 300만 원의 의미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청취자분들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안 놀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기본소득을 하는데 액수가 300만 원인 거죠. 사이즈가 뭐 엄청난 겁니다. 이게 지금 아동한테는 75만 원이고 어른들한테는 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인 가구 결혼해서 애 둘 나오면 한 달에 75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4인 가구면 연봉이 9천만 원인 겁니다. 그리고 결혼만 하면은 연봉이 한 7천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액수의 기본소득인 거죠. 근데 한겨레 보도를 보면 이제 실제 스위스에서 부결이 많았던 이유를 2가지로 꼽던데요. 하나는 이렇게 돈을 많이 주니까 근로 의욕을 저하한다. 이런 걱정이 이제 스위스에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면 누가 일하냐 뭐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이제 재원 마련이 어렵다. 이런 2가지 우려가 있었다고 해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의 입장을 잠시 접고요. 약간 냉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이라는 돈을 주면 과연 재원 마련이 어렵다라는 지적이 잘못됐을까? 아니면 근로 의욕이 저하된다라는 지적이 잘못됐을까? 이건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스위스와 우리의 물가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김용민 PD님께서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무조건 생계만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다른 의미 있는 노동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그 의미를 잠깐 제외를 하고 나면 만약에 월 300만 원이라는 거금이 한 사람당 주어졌을 때 이러면 재원 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 또는 그 300만 원 때문에 근로 의욕이 저하되는 경우가 없겠느냐 이걸 고민을 해보면 저는 없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막상 한 달에 300만 원씩 쥐어주면 의외로 꽤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재원 마련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그런데 이제 이 액수가 엄청나다, 놀랍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앞서서요. 기본소득이라는 것의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방송을 통해서 세금은 누진적으로 걷고 대신 복지는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물론 원칙적으로 보면은요. 복지도 가난한 사람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긴 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한데 왜 복지를 보편적으로 하는 게 좋으냐? 이 가난한 사람들을 분류해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분류하는데 시간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부자들은 분류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되게 소수고. 그래서 세금은 누진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고 부자에게 더 걷고요. 반면에 복지는 보편적으로 무상급식, 무상교육, 기본소득 이렇게 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게 원칙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측면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기본소득을 300만 원을 준다. 스위스에서.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스위스는 다른 제반의 어지간한 복지제도는 다 폐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복지 정책을 그대로 다 놔두고 기본소득을 300만 원 주겠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기본소득을 주는 국가들의 기본적인 방침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스위스에는 실업수당도 있고 극빈층 수당도 있고 노년수당도 있고 뭐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기본소득 300만 원이 통과됐다면 나머지 복잡한 제도는 다 폐지하는 게 원칙인 겁니다. 나머지 복잡한 제도에서 실업자 골라내고 가난한 사람 골라내고 노인 나이별로 골라내고 이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대신
기본소득을 충분히 주자. 그래서 월 300만 원 정도를 주면 그게 은퇴 노령층이건 도시빈민이건 실업자건 빈농이건 2인 가족 기준으로 월 600이면 다 해결되지 않느냐. 이게 전제인 겁니다. 예. 그래서 원래 기본소득은 적정하게 제공이 되면 생각만큼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예. 있는 거 다 하고 거기에 더 주는 게 아니고요. 기본소득을 충분히 제공을 하면 있는 대부분의 복지 정책은 폐지가 되는 게 원칙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스위스는 1인당 월 300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책정을 했을까요? 이게 궁금한 거죠. 아니, 뭐 좀 기본소득을 도입을 하는데 그래도 좀 적당히 해야지. 야씨, 뭐 결혼만 하면은 연봉 7,000원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스위스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자,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복지가 늘어야지. 복지 측면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지를 강화하자고 지금 도입을 하는 건데 정작 이거를 도입했더니 복지 손해를 보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왜 스위스가 월 30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복지 금액으로 책정을 했느냐? 기존 스위스의 복지 정책을 보면은요, 특정 빈곤층, 특정 실업자, 이런 사람들한테 이미 나가는 돈이, 복지 혜택으로 나가는 돈이 이미 월 300에 육박하고 있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나라 자체가 이미 복지가 워낙 잘 돼 있다는 나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실업자다. 스위스는 실업 1년 차에 급여 보존율이 얼마냐면은요, 원래 그 사람들이 받던 연봉의 80.7%입니다. 이게 OECD 2위예요. 우리는 50%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OECD 꼴찌거든요. 근데 이 스위스는 OECD 2위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애초부터 복지가 원천적으로 무지하게 강한 나라인 겁니다. 이 나라는요. 그러니 기존에 있는 복지 제도를 다 정리하는 대신 복지를 강화하는데 그걸 기본소득으로 대체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월 300 정도를 부르지 않으면 복지 정책이 강화되는 게 아닌 거죠. 예. 이러다 보니 월 300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합쳐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이 기본소득 제도라는 게요, 지금 이제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주로 복지에 대한 의식이 아주 높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많이 논의가 활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오히려 어디에서 실행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냐면 빈곤 국가, 복지 사각지대가 많은 국가가 훨씬 더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예. 유럽보다는 아시아, 미국도 복지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아프리카, 이런 곳에서 훨씬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처음에 소개를 드렸지만 영국 노동당이 시도를 한다고 하는데 영국 노동당은 스위스하고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영국도 뭐 복지가 아예 안 돼 있는 국가는 아니지만 영국의 복지가 유럽을 대표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 나라에서 진행이 되면 판도가 조금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런데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이런 복지천국에서는요. 예. 사람들의 복지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국민투표까지 가죠. 그런데 정작 이걸 제도를 실행을 해보려고 보면 의외로 비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복지가 너무 잘 돼 있거든요.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실시를 하려면 기존 복지를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예. 이러니까 돈도 너무 많이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복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버드 다니는 애한테 가서 야 지금보다 더 공부 잘해야 돼 뭐 이러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예. 예. 그런데 반대로요, 한국, 미국, 예, 좀 산다는 나라 중에 빈부격차가 많고 복지 사각지대가 많은 나라들은요, 이런 나라에서는 기본소득 제도가 굉장히 쉽고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기본소득제를 실시를 하는데 당연히 기존의 복지제도인 노인연금, 실업수당 이런 거보다도 훨씬 더 나은 혜택을 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존의 복지제도는 이 기본소득으로 포함을 시켜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런 게 전제인 건데요. 예. 그런데 노인연금, 뭐 각종 뭐 빈곤수당 이런 것들보다도 더 낮게 해야 되는데 예. 더 낮게 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어느 정도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딱 느낌으로요. 저는 월 100만 원 정도만 책정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 100만 원이면 모든 국민이 동의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만 측정이 돼도 에브리바디 해피인 겁니다. 이러면 다른 아무 복지제도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월 100만 원 정도면은 일을 안 하고 놀고 먹을 걱정도 없습니다. 이게 월 100만 원 받고 노동의 의욕이 없어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대신 최저의 생계는 보장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복지제도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월 100만 원 주는 경우 있습니까? 노령, 노인수당이든지 뭐든지 아무리 뒤져봐도 월 100만 원 주는 복지수당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한 월 100만 원이면은 모든 사람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스위스처럼 놀고 먹어도 되는 월 300만 원 수준도 아니고요.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강남훈 이사장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현실적으로 한국의 복지 수준을 감안하면 시도해 볼 금액은 월 3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국이 아무리 지금 선별복지를 해서 복지 혜택을 줘도요. 월 30만 원도 보장 못 받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우리 복지 수준이 이렇게 낮다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면은 월 30을 제한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스위스에서 월 30만 원 기본소득 얘기하면은 다 뒤집어지는 거죠.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 월 30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우리 현재 복지 수준이 이만큼 열악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못 살아도 나라에서 받는 혜택이 월 30 수준도 안 된다는 거에 반증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스위스에서 부결된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스위스가 월 300을 부르는 걸 보고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저게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야, 참 저 나라 기존 복지 수준이 얼마나 높았으면 월 300을 불러야 이게 기본소득으로서 의미를 갖느냐. 이게 제일 부러웠던 겁니다. 예. 저 나라의 기본의 복지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현실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진보 진영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월 30부터 시작하자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야 진짜 우리나라 복지가 얼마나 개판이었으면 월 30부터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오나 이런 생각이 저는 먼저 들더라고요. 예. 저는 그 스위스 기본소득의 국민투표가 부결이 된 것은 절망이 아니라 저한테는 희망이었습니다. 이건 뭐였냐면 예. 스위스처럼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는 어쩌면 기본소득제 굳이 할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히려 우리처럼 복지 사각지대가 많고 복지가 너무너무 안 돼 있는 나라는 정말로 이게 필요하다. 월 30부터 시작하자는 이야기를 충분히 해볼 만하겠다라는 희망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월 3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궁극적으로 월 10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이 한국에서 보장이 된다면요. 저는 한국 사회가 조선시대에서 그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것보다 훨씬 더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로 넘어온 것보다 훨씬 더 혁명적인 변화를 저는 겪을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예. 여기서 덧붙여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보수층은 왜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목숨 걸고 반대하는지 그 숨은 이유하고요. 또 왜 기본소득이 알파고 같은 기계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지 이런 문제들인데 예. 이건 내일 제가 기회가 되면 두 번째로 이 두 가지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자, 기본소득. 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만한 그런 돈을 국가가 지급해 주겠다는 거지. 이게 그렇죠. 네. 이런 돈 받으면 안 됩니까? 당연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함정이 있냐면 스위스가 300을 부르고 나니까 이제 조중동이 만드는 이런 헛된 프레임에 갇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뭐 근로의욕을 저하한다거나 그러니까 지금 김영민 PD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기본소득은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수준까지 엄청나게 주자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인간답게 이 사회에 태어난 이상 살아있을 권리를 향유하게 해주자. 이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합의인 것이기 때문에 이 스위스의 300이라는 이 숫자의 환상이나 프레임은 걷어내고 보면 한국은 보다 현실적인 인간의 생존, 인간의 존엄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월 30에서 차근히 출발해서 100까지 정도 만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역시도 정권 교체가 돼야 뭐 논의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 정권 교체가 되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공화국 논평. 웬만한 협박에는 절대 굴하지 않으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신공항 선정 작업을 지금처럼 대구 경북 인사 주도로 흑막에 가린 채 진행하고는 가덕도를 탈락시킬 경우 다음 선거에서 새누리당을 완패시키겠다는 부산 시민들의 협박에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배신자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차례 여러 본보기를 통해서 입증하셨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엔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배신 표명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이미 지난 총선 더불어민주당에게 5석이나 허용하는 등 치명적인 배반을 감행한 터 부산 반란의 범죄적 강도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즉 대기권을 뚫는다 하겠다. 이는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항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부산 시민들은 그간 박동지가 베푸신 은혜에 침을 뱉는 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부산은 특히 박동지가 가덕도 공항이 심사 기준에 부합하면 허가하겠다고 한 약속을 멋대로 오독해서 마치 가덕도에게 곧 공항을 줄 것처럼 이해하고 있었는데 박동지는 심사 기준에 부합한다는 전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덕도에 주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쓰레기, 악질, 반동, 양아치, 쓰다버린 콘돔, 먹다버린 생선뼈, 꽉 찬 음식물 쓰레기통, 찢어진 스타킹, 끈 떨어진 샌들, 밑닦다가 똥꼬에 낀 휴지, 종이컵에 담긴 커피에 수장된 담배꽁초, 변기에 들어가려다가 막힌 라면 찌꺼기, 머리를 감는 중에 샴푸로 알고 썼는데 알고 보니 트리오, 사탕인 줄 알고 입에 넣었는데 나프탈렌인 것과 같은 극악무도한 난동의 다름 아니다. 아울러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감행하는 것이다. 심사 기준에 부합하면 허가하겠다는 말은 뒤집어 미량이 부합하면 미량에 주고 곡성이 부합하면 곡성에 준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 말의 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박동지를 원망한다면 참혹하고 참담한 대가만이 너희들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부산은 미량으로 결정되면 왜 우리가 부족했는지, 왜 우리는 선택받지 못했는지 반성하고 참회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 새누리당 심판하건 말건 우리는 상관없다. 부산의 새누리당은 김무성을 비롯한 비박뿐이니까. 오늘의 날씨. 오늘도 하루 종일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점차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게 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와 대구가 2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도 남부를 비롯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은 더욱 더워져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큰일 났네요. 네. 오늘 마무리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트위터 글로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필리버스터를 보고 싶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직권상정 후보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필리버스터를 보고 싶다. 나의 11시간 40분의 기록을 깨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배출된다면 그를 업고 여의도를 한 바퀴 돌고 싶다. 새누리당이 안 됐다. 총선 전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야당의 횡포란다. 숫자의 횡포를 즐기던 새누리당이 참 딱하게 되긴 했지만 이제 예전에 누렸던 만큼 당하고 살아야 하는 서글픈 운명이다. 어찌하랴 수가 모자라는데. 네,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